바닥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잡자 앤드 정운찬. 지난 8월 1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며칠 뒤에도 교도관 1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이 앉아 버티던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리려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에야 특검 측이 물러났다고 한다.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 소환 소동. 국가의 품격 결핍 전 세계에 노출. 정쟁 분열이 공동체 자산 허물어. 정치권의 자성이 회복의 첫 단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 차량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국가의 시민으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았나? 특검팀도 가관이었다. 국가 수반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불과 3년여 전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볼성 사납게 꼭 체포해서 조사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조사를 받으라고 계속 설득해도 안 들으면 곧바로 기소하면 되지 않나? 법리를 떠나서 그 정도의 배려도 관용도 없다면 이 사회는 너무 메마른 것 아닌가? 그게 다가 아니다. 특검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언론에 브리핑했다. 이것을 접한 외신은 조롱하듯 전직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누워 신문 거부를 헤드라인에 올렸고 한국은 경제와 문화의 급속한 성장에도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고 논평까지 실었다. 나는 이 일이 벌어진 2025년 8월 1일을 국치의 날로 치부하고 싶다. 지금부터 115년 전인 1910년 8월 29일 국권 침탈의 치욕이 국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면 오늘의 치욕은 국가의 품격이 너무 낮은 결과다. 우리 스스로 대내외적 망신을 초래한 것이어서 더욱 쓰라리다. 어쩌다 우리의 국격이 이토록 누추해졌을까?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삼강오륜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으로 버텨내며 지금의 커다란 경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는 과정에서 빈부, 지역, 기업 규모 간 등 각종 불균형과 불신이 누적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며 소모적 대치를 반복했다. 일반 국민조차 좌우 이념 싸움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격의 회복은 요원하다. 상식과 품격의 회복은 정치권의 깊은 자성, 동반성장, 철학의 보급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의 자발적 실천이 병행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나는 정부에서 일할 때 국내 외적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운동을 추진했다. 한 예로 마침 2010년은 해방 65주년이자 한국 전쟁 60주년으로 각국 정상과 참전 용사의 방한이 잦았다. 우리는 과거의 연대의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예절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공직을 떠난 뒤에도 나는 소박하게 그 뜻을 이어가고자 했다. 깔끔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사인을 부탁하면 짧은 격려문을 남긴다. 맛있는 음식, 후한 인심,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친절이 국가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글귀 하나가 거창한 구호보다 더 오래 남고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믿음에서다. 말과 태도가 문화를 바꾸는 현장을 직접 목격도 하였다. 서울신학대학교 당시 총장 유석성에서 특강을 할 때 학생과 교직원을 막론하고 모두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고 나에게 거리낌 없이 말도 건넸다. 이 대학은 안간미 운동을 활발히 실천 중이었다. 캠퍼스 구성원 누구나 마주치는 이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인사를 자연스럽게 교환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국격을 높이는데 강력한 출발점이라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격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인격의 집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품격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 의회이사장 고진광과 주도해 온 사랑의 일기쓰기 운동에 주목해왔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운동은 일기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인성을 함양하자는 제안이다. 사소한 습관처럼 보일지라도 일기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다듬어가는 인성교육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한 정신과 따뜻한 인간성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고 이어령 선생은 국격을 높이려면 우선 우리 안의 청격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청격은 천박하고 저속한 말이다. 아름다운 말은 반드시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8월의 혼란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희망을 보았다.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 한국은행의 책무는 무엇인가? 앤드 정운찬. 화폐는 인류의 경제생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농경에서 산업, 다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화폐 역시 금속, 지폐, 전자화폐를 거쳤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이제 또 다른 화폐의 등장을 요구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STABLECOIN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의 국채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더니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규제하는 지니어스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민병덕 의원이 대선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토대로 안도걸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운영 법률을 제안했다. 디지털 시대 차세대 화폐로 주목. 안정성 내세우지만 위험은 엄존. 단계별 도입 등 신중한 접근 필요. 중앙은행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 화폐이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암호자산과 달리 법정화폐, 원화달러 등과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가령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 한 개는 언제나 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실제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 이처럼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결제 송금과 같은 거래수단으로 쓰이기에 적합하고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실시간 정산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의 차세대 화폐로 주목받는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될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발행사가 동일 규모의 준비금을 예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했다면 받은 현금 10억 달러를 금융기관에 보관해 두는 식이다. 이로써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언제든 동일 가액의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달러 현금 대신 단기, 국채나 기업원 같은 고유동 성수익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거나 준비금 존재 여부가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으면 1코인 한 달러라는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지급결제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도 그 잠재적 위험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자유은행 프리뱅킹 시기를 돌아보면 분명해진다. 당시 미국에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자본만 갖추면 은행을 설립하고 담보자산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은행, 비은행 구분 없이 미국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지니어스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때 일부 은행은 충분한 준비금도 없이 과도하게 지폐를 찍어냈다. 결과는 뱅크런과 도미노 파산, 그리고 예금자 지폐 보유자가 떠안은 대규모 손실이었다. 이 역사적 사례는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이 충분한 규제 감독 없이 난립할 경우 코인난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정을 모두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 체계를 구축하려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은행이 보유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도 이미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파일럿에서 예금 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한 적이 있다. 은행 부문은 자본 규제 지급 준비 예금보험 등 안전망이 갖춰져 있어 초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제도가 안착한 뒤에는 빅테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권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에 준하는 감독 준비금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은행 비은행 순으로 문을 열면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차적 허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결제 송금, 수수료 인하 등 지급결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 마이너스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앤드 정운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서울대를 열게 만들고 지역대학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대학 정책 수립에 참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2000년대 초 한국의 경제 지도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대학에 대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2002년 7월 서울대 총장에 취임한 후 며칠 안 지나 삼성그룹 회장실에서 부부 동반 만찬 제의가 왔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우리 부부는 당시 이건희 회장 부부와 일면식도 없었다. 게다가 나는 1990년대 내내 재벌 개혁을 주장해왔고 특히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학 경쟁력 위에 거액 지원 이 회장, 서울대 없애 평준화 시도 노 대통령.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 더 많이 투자하되 폭넓은 자율 필요. 이 회장은 대화 도중 대학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내가 앞으로 서울대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소수정 예와 입학 정원 감축,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제고 지역 균형 선발, 기초학문 강화기 초교육원 설립, 호연지기 배양 신입생 세미나 코스 개발, 국내외 학문 개방 세계 인류 대학과 적극 교류 등을 통해 서울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생들을 용지불가라물이 써도 마르지 않음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회장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재정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며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 지원이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대는 내 임기 중 삼성으로부터 커다란 액수의 현금을 용도 제한 없이 기부받았다. 이에 더해 수건 사업이던 미술관 건축, 호암교수회관 증개축 사업 등을 현물로 지원받았다. 현금과 현물을 합하면 총 1,000억 원에 이르렀다. 그 지원이 없었더라면 교수 봉급 인상, 대학원 장학제도 강화, 250여 가구의 교수 아파트 신축, 생명과학부 대폭 지원 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삼성 측은 이러한 천문학적 지원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진실로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한편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서울대를 없애려고 했다. 그는 경직된 대학 서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 각종 사회 문제의 근원이라고 믿었고 그 중심에 서울대가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 교수를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대를 물리적으로 해체하진 않되 첫 번째 방법은 학부를 없애고 대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세계 유수 대학 중 학부가 없는 경우는 없다며 반대했다. 두 번째 방안은 일단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에 번호를 부여하고 학생이 무작위로 번호를 선택해 대학에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고교 평준화를 연장한 대학 평준화 방안이자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말살하는 길이었다. 내가 서울대 폐지 시도를 거부하자 노 대통령의 압박이 시작됐다. 작은 예 하나만 소개한다.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조작이 드러나기 전 청와대는 논문 공동저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었다. 서울대 총장인 나도 당연히 초청받았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나에게 총장님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당황한 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곁에 있던 교수가 무언가를 메모해 건네자 그는 아까 말은 농담이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제 대답도 농담이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노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참기 어려운 수모였다. 노무현 정부 내내 대학 입시 제도를 두고 서울대와 청와대의 입장차는 계속되었다. 2005년 서울대는 2008년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분노한 노 대통령은 김진표 교육부 총리를 청와대로 불러 서울대 총장 옷을 벗겨야겠어요. 사표를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논술 강화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조치인데 이것으로 서울대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 해외 토픽감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기존 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편 대학은 투자를 토양으로 자유를 공기로 발전하는 유기체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폭넓은 자율에 목말라 한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대학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또 충분한 자유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하면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식을 창출하려고 애쓰는 대학의 반가운 단비가 될 것이다.